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 FSD라는 자율이동 소프트웨어가 100% 완성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하고 작년에 탈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얘기는 안 했는데 다양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해서 스스로 이동하며 이제는 다양한 행위, 수행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개막이다. 굉장히 흥분되는 미래가 이제 저희 눈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2025년 CES 현장 탐방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아주 가볍게 워밍업을 했다면은 이제 그 담당 산업 애널리스트와 심도 깊게 아주 깊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과 물리적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빌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시간인데 저는 맨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색한데 이쪽에 있는 그 청자 입장에서 한번 세미나를 듣는 기분으로 팀장님의 얘기를 일단 쭉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렵거나 정리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목이 물리 인공지능의 시대네요. 모빌리티 제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네, 물리 인공지능 이번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딥러닝, 심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끝판왕으로 물리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물리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어떤 객체의 행태를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작동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흔하게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 이동, 자율 능력을 발현해서 다양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저 물리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앞서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물리 인공지능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겠죠. 그래서 제목이 온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이번 CES 저희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면서 절반은 샌프란시스코, 절반은 라스베가스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13.2.2 FSD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차를 728km 주행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CES 참관을 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아주 가볍게 다루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2014년 10월부터 자동차에 컴퓨터를 얹고 소프트웨어를 얹어 인지, 판단, 제어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속도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었죠.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2019년 4월부터 FSD라고 불리는 이 모든 도로에서 이동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것이 2021년 초부터였습니다. 이제 2020년에도 버전 5나 버전 6 이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 같은 일반이 접근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기에는 차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렇죠.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배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렵게라도 구해서 타볼 수 있었던 것은 21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부터 버전 8, 9, 10, 11, 12, 13까지 왔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연도별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역사인데 저희는 다양한 버전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 이번 1월에는 우측 하단 끝에 있는 13.2.2 버전을 이게 제일 이제 최신이고 해마다 칸이 많이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해가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굉장히 버전업이 빨리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인상적이죠, 표에서. 네, 데이터 센터의 역량이 계속 강화하고 되고 있고 주행 데이터의 확보량도
계속해서 누적 판매 차량이 늘어날수록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전 속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13.2.1을 경험하고 왔지만 그 사이에 13.2.4, 또 나왔나요? 13.2.5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갔다 왔는데요? 네, 실제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전에 버전 11까지는 이제 기능의 추가, 이번에는 비보 좌회전이 추가됐구나, 이번에는 유턴이 추가됐구나. 기능의 추가.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과정을 봐왔다면 버전 11 말미부터 버전 12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완성된 기능을 바탕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는 안정성 개선이 표면적으로 저한테 개선점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이번에 경험한 버전 13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저희가 다양한 지역을 726km 주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파밸리로 가서 2박 3일 동안 726km를 운전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긴 거리입니다. 자율주행이니까 덜 힘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간의 노동이 투하돼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726km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운전이란 노동에 투하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한 것을 감독하는 역할로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은 이번 버전을 통해서 저는 완성됐다라는 인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경험을 했을 때도 사실 개입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이 소프트웨어가 다소 멍청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제 오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아서 개입을 하진 않지만 앞에서 분명히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끼어들지 못해 직진 주행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한 수 두 수 앞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 우회전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도로 환경 속에서 올바른 경로 선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던 게 작년 9월이거든요. 이번 13.2.2 버전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 심리적 불편의 수까지 제거된 상황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복잡한 도심 주행이나 꼬불꼬불한 산길 주행이나 다양한 사람들 또는 차들이 공존하는 주행 환경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에게 심리적 불편함, 물리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이 FSD라는 자율이동 소프트웨어가 100% 완성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726km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도로들이 나왔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도 심리적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 불편함이 뭐 사고 날까 겁나 이런 거는 이미 넘어섰고, 네. 나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라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그냥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726km는 이제 거의 다 자율주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자율주행을 그냥 타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지금 이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FSD라는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형태를 한 운전 로봇이 이제 등장했다.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노동 제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많이 드리는 게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제시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치킨 튀기는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다가왔었고 신기하게 바라봤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치킨 튀기는 로봇을 쓰고 커피 만드는 로봇을 썼다고 해서 치킨 값이 떨어지거나 커피 값이 싸지거나 하는 현상을 절대 본 적이 없고요. 또한 그런 로봇을 써서 치킨집 사장님이 대박이 나고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똑같은 방식으로 튀기고 덜고 튀기고 덜고 이걸 반복하는데, 사실은 이것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노동 제거라면 사실 인간의 노동이 계속 투하되어야 합니다. 치킨을 갖다 넣는 것도, 다 튀겨진 치킨을 상자에 담는 것도, 이걸 배달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노동이 계속 필요하고 그만큼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 비용, 지출이 계속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노동을 제거하는, 그래서 엄청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일구어낼 그런 기술이 범용화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개발돼야 되는 선결 조건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동 역량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승용 로봇택시, 상용 로봇 이동 수단들이 등장하는 것이 먼저 우리한테 보여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동 능력, 인간 폼팩터의 로봇이든 자동차 폼팩터의 로봇이든 어떠한 폼팩터의 로봇이든 다양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해서 스스로 이동하며 이제는 다양한 행위 수행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개막이다. 저하고 작년에 탈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타고 보니까 정말 완성된 것 같다. 그게 이제 내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더라라는, 이동하더라라는 그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업계에서도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나요? 이 13 버전은? 경험을 하신 경우에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CES에 제가 참관을 하면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 경영진 분들과의 미팅을 주로 하곤 하는데요. 비슷하게 저처럼 FSD 13.2.1을 경험하고 오셨고, 다들 과거에 함께 경험하고 만났을 때와는 상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자동차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자율주행을 타셨다요?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업계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지능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대체하여 생산성 향상을 일구어가는 과정의 수단인데, 인간의 역사와 비추어 본다면 인간의 역사는 직립보행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기 시작하면서 손이 발달하고 도구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율이동 역량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직립보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분들과 소통을 하며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여쭤봤고요. 기술의 진전이 완성된 만큼 이제 규제의 완화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조만간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령들이 규제 완화 그리고 연방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구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법적 틀의 완성과 기술적 진전의 완성이 공존할 때 테슬라에서는 이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자체적인 보험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차량을 제공하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이름이 Unsupervised FSD. 이것이 2, 3분기 정도에는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미 테슬라의 그 사고 발생률, 몇 킬로를 갈 때마다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는 개입이 발생하는지 그런 정량 지표는 극단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왔고, 개인적으로 13.2.2의 숫자가 반영될 올해 1분기 수치부터는 정말 더 가파른 이 개선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도, 이제 이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구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99%의 완성도, 99.9%의 완성도, 거기에 계속해서 9를 뒤에다 붙여가는 완성도 진전을 일궈 가야 서비스가 실현 가능할 거거든요. 저는 9의 전쟁 관점에서 이 보험 비즈니스의 손해율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일반적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도할 만한 지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에 근거한 Unsupervised FSD의 비즈니스 전개, 그리고 이 Unsupervised FSD의 후행에서는 이 승용 이동 서비스, 로봇택시 시장의 전개라는 것이 뒤이어 발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빠르게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해 왔으니까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그분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겠지만 미국의 일상생활에는 로봇택시가 이제 거의 옆에 있는, 그러면 이제 지금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 노동, 그거는 이제 대체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산업이 굉장히 큰 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승용 이동 서비스들을 사용해 왔고, 그것이 택시나 우버
그리고 뭐 사실 관광상품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지만 웨이모 같은 친구들이 공존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가 위기에 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노동을 대신하는 자율이동 로봇들의 부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인플레이션 기술 소비의 패턴이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의 패턴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자동차 시장으로 국한해서 얘기 드려보면, 자, 미국에서는 택시라는 수단이 이동 서비스로서 가장 저렴합니다. 오래된 차를 타야 하고 또 그 안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 퀄리티에 대한 검증, 뭐 괜찮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랜덤하게 배정되는 기사님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서비스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더 내면 별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사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필터링을 통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새 차를 선택할 수 있고 큰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우버가 택시와 비교했을 때는 인플레 기술 소비 패턴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제시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옵션으로 작동을 해왔던 거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차값이 5억 10억 하는 너무 많은 컴퓨팅 플랫폼과 너무 많은 센서를 달아서 이 원가가 5억 10억 하는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웨이모를 운전기사 없이 탈 수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택시에 태워 보내거나 우버에 태워 보내는 건 다른 사람과의 조우를 의미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를 사실 갖는 것이 일반적 부모의 입장입니다. 자, 이 웨이모는 5억 10억짜리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서비스 차지를 요구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프라이버시, 혼자 타는 차이기 때문에 아이까지 태워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요금을 요구하고 가장 인플레 기술 소비 패턴의 정점에 있는 승용 이동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기술 소비 패턴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승용 이동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소비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택시가 등장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 소프트웨어 FSD라는 것이 규제의 완화 그리고 기술의 완성을 통해서 언슈퍼바이드 FSD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고요. 그 주행 능력의 완성과 더불어 승차 데이터, 하차 데이터, 호출 데이터, 배차 데이터, 무인 승객 관리, 무인 차량 관리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확보를 통해 훈련된 기능들이 융합되어 우리한테 지금 보시는 그림 형태의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은 디플레 기술 소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 이동 서비스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더 나은 소비를 위해선, 더 나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지출을 요구했었고 그게 인플레 기술 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차값이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더 낮은 가격의 차가 올해 계획대로 2,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된다면 4천만 원, 3천만 원대에도 이런 차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차가 기존에 우리가 사던 차값과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가 측면에서 기존 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헌데 이 차는 노동이 제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플레 기술 소비 패턴으로 두 가지를 소비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자, 운전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을 적게 내세요. 자, 돈을 적게 내는 것은 이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시간과 돈을 주는 디플레 기술 소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을 내고 택시를 탄다고 하면 그 중에 7,000원 정도가 기사님께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500원 정도가 고정비죠. 차값 상각, 보험료, 유지보수, 청소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거기서 노동이 제거됩니다. 완성된 물리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 그럼 반값 택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만 내십시오. 자, 그러면 5,000원만 받아도 비용은 2,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마진율 50%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시간과 돈을 제공하며 동시에 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디플레 기술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이동 능력이라는 물리 영역의 역량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로봇택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로보택시, 승용 로보택시 시장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용 로보택시, 상용차를 위한 로보택시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이동 역량 외에 행위 제어 소프트웨어들이 추가되며 저희는 다양한 형태, 특히 인간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하며 다종 노동을 제거하고 대체하는 디플레 기술 소비 패턴이 부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대단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CES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Perception AI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조프린튼 교수와 일리아 슈츠케버가 말은 말,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이렇게 구분하는 인지인공지능을 개발을 한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의 기술적 저변이 되는 심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 딥러닝의 시작점이었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틱 인공지능, 그리고 물리적 인공지능이라고 이 사람도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CEO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조드리는 겁니다. 물리 인공지능이 물리 인공지능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노동을 제거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 사용자에게 더 나은 편의성을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극단적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 물리 인공지능이 물리 인공지능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게 우리 앞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1월에 경험하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리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것을 이번 보고서의 제목으로 다뤘고요. 굉장히 흥분되는 미래가 이제 저희 눈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플레이션 소비 기술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에 더 싼 가격에 세상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해서 더 발전하는 것이 물리적 인공지능까지 이제 연결이 왔는데, 굉장히 숨차게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끊어주는 거예요. 저도 재밌게 듣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 기술의 전체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정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호하게 전 세계 GDP의 53%가 노동입니다. 그 노동이 제거됐을 때 수십경 단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측정 불가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새로운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으로 들어간 투입 비용은 제거될 거니까 그만큼의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FSD는 어차피 자율 중에서 자기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리인공지능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리적인 어떤 이동을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막 해내는 건데, 그럼 이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FSD 자체가 물리인공지능인가요? 물리인공지능의 그 정문,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나는 AGI를 만들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AI 사이에 G가 들어간 거죠. G는 General, 일반 인공지능을 뜻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저희를 전부 대체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을 저희는 수행할 수 있죠. 비물리적인 노동도 물리적인 노동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방법론이 이걸 하나하나 가계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노동을 저희가 ANI, 가운데 N자는 내로우를 의미하는데요. 좁은 인공지능, 요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노동이고, ANI를 하나씩 개발을 하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융합시켰을 때 진정으로 저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AGI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그 ANI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이동 능력, 이동이라는 노동이 ANI로서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병렬식으로, 그 중에서 어쨌든 이것을 개발해야 다른 AI를 개발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다. 이 물리인공지능 시장의 문을 여는 정문,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 할 때 칩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칩은 자체 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젠슨 왕이 이제 물리인공지능을 이번에 화두로 꺼냈는데, 물리적 AI를 꺼냈는데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으시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엔비디아를 바라봐 왔죠.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사실은 굉장히 흑역사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자동차 시장, 이른바 로봇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네. 그때 왜 자동차 시장으로 눈을 돌렸냐면 그 스마트폰 SoC, 이제 스마트폰을 위한 컴퓨터 시장에서 퀄컴한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스마트폰 쪽으로 AP를 넣기 위해 도전했던 제품의 이름이 테그라라는 칩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그러면 다음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두드리다가 현명했던 거죠. 자동차라는 것이, 운전 로봇이라는 것이 태동할 것이다라는 해안을 갖고 14년부터 도전을 했고, 저는 2017년 1월부터 이 엔비디아를 CES에서 만나왔었기 그때 때문에 되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2017년 CES에서 엔비디아가 대단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맞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눈이 돌아갔던 건 지금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상승된 것과는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대단한 기업이 된 것은 일단은 비물리적 인공지능 영역에서 이 데이터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GPU의 탁월한 이제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웨이모의 전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2004년부터 자율주행 개발을 시작한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해결사로 엔비디아가 등장했구나라는 인식을 17년 1월에 첫 CES에서 느꼈던 겁니다.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 이게 2017년에 제가 CES 처음 갔을 때 17년 1월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제목에도 부정적이잖아요. 높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저 장사를 할 뿐. 17년 1월에 감동받았던 김준성이 2025년 1월까지 거쳐오며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엔비디아의 이 CEO 젠슨 황이 한 손에 컴퓨터를 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AI카 슈퍼컴퓨터 자비에. 자, 이게 그 엑스맨에 나오는 교수님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자동차 슈퍼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이 주행 역량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일단 데이터를 모으셔야겠죠. 차에서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의 데이터를 모으시려면 당연하게도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니 제 걸 쓰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비에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한 데자뷰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AI 자동차, AI 로봇 슈퍼컴퓨터 토르를 공개합니다. 토르는 이름도 어벤져스의 토르죠. 자, 오른쪽도 17년 1월에 찍은 겁니다. 이때 이렇게 발표를 했죠. Announcing 아우디 그리고 엔비디아가 빌드 AI카. 자, 아우디가 우리 엔비디아의 컴퓨터를 써서 2020년 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올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토요타가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나의 컴퓨터를 써서 나의 지원을 받아서 AI 자동차, AI 로봇을 도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자뷰처럼 17년 1월과 25년 1월에 이 발표가 똑같이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가? 없습니다. 단 한 회사도 성공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엔비디아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중국의 파웨이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좋은 장사를 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이 파트너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파트너들의 몫이다라고 던져버리고 그냥 마는 건가요? 내 거는 좋지만 내 건 정말 좋아. 내 니네가 걸 잘못한 쓰면 거야. 너네가 인공지능, 물리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비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려면 비싸. 우리 거 비싸게 사가야 돼. CES 2025년 개막 연설을 보면 사실 저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경우도 성공한 적이 없지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타보셨죠? 완성됐어요.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테슬라가 대단한 자율주행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뗐죠. 그리고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저 친구가 완성했어.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텐데 급할 걸 빨리 이거 가지고 해봐. 사서 개발해야지. 그렇겠죠. 봐봐, 오른쪽에 이 친구들 다 나한테 도움받고 있는 친구들이야. 너희 이 외에 있는 친구들도
어서 나에게 와서 비싸지만 좋은 나의 이 개발 툴들을 이용하지 않겠니라고 공포 마케팅 효율적인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지금 사서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너는 큰일 난다. 뭐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6년 만에 CES에 나왔는데 이거 하려고 나왔겠죠 뭐. 완성을 보고 함께 제가 완성을 느꼈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당연하게도 그 기술 진전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 네, 공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거대한 행사를 열었고 실제로 토요타 어떻게 보면 전통 자동차 회사의 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꼰대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부해왔던 인식을 줬거든요. 이 토요타가 넘어갔습니다. 확인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죽기 전엔 자율주행 안 돼 라는 키워드가 먹히지 않는 거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우버도 엔비디아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스스로 우버 ATG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체적인 독자 개발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존심이 있는 거죠. 물론 우버의 데이터는 호출, 배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물리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 기존 업체들보단 개발에 더 용이성이 있어 라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 급한 겁니다. 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면 존재 자체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없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조인을 했고 자동차 운전 로봇 회사뿐만 아니라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조인을 했고 좋은 장사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죠.